문정왕후, 조선 최고의 여성 권력자.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중종의 계비에서 시작해 8년간 수렴청정을 하며 조선을 통치한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 어떻게 한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종의 계비로 입궁하다. 권력의 시작. 때는 조선 중종 15년 1520년이었습니다. 궁궐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중종의 두 번째 왕비였던 장경왕후가 세자호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상황이었거든요. 조선 왕조는 다시 한번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때 궁궐의 시선을 받은 여성이 있었어요. 바로 파평 윤씨 가문의 윤지임이었습니다. 그녀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가 될 문정왕후였답니다. 윤지임은 당시 19살의 젊은 나이였어요. 파평 윤씨는 조선 건국 초기부터 명문가로 인정받던 가문이었고 그녀의 아버지 윤여필은 비록 높은 벼슬을 하지는 못했지만 학문이 뛰어난 선비로 존경받고 있었답니다. 지임아, 내가 궁궐로 들어간다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다. 아버지 윤여필이 딸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궁궐 생활이 두렵습니다. 윤지임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가진 지혜와 아름다움이면 충분히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윤지임이 중종의 계비로 선택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 파평 윤씨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가문이었고 중종 입장에서는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는 안전한 선택이었거든요. 또한 윤지임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총명하기로 소문났던 여성이었어요. 입궁하는 날 윤지임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창덕궁으로 향했어요.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이 새 왕비를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답니다. 새 왕비마마가 정말 아름답다던데. 파평 윤씨 가문이라니 좋은 집안 출신이시구나. 궁궐에 도착한 윤지임은 중종과 첫 만남을 가졌어요. 중종은 이미 36살의 중년이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윤씨, 그대가 짐의 새로운 왕비가 되어주겠는가? 전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들겠나이다. 윤지임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궁궐 생활은 윤지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큰 과제가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장경왕후가 낳은 세자, 호, 훗날의 인종과의 관계였어요. 세자호는 당시 4살의 어린아이였지만 이미 훌륭한 왕세자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문제는 윤지임이 계모가 된다는 점이었죠. 조선시대에는 계모와 의붓자식 간의 관계가 항상 미묘했거든요. 세자마마, 저는 앞으로 어머님을 대신해서 마마를 보살펴드리겠습니다. 윤지임이 어린 세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4살밖에 안 된 세자호는 윤지임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어린 나이지만 벌써 궁궐의 복잡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았답니다. 윤지임은 궁궐에서의 첫날 밤을 맞으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왕의 아내로만 살 생각이 없었답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그녀는 이미 권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나는 반드시 이 궁궐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윤지임이 달빛 아래에서 다짐했어요. 그녀의 야심은 여기서 시작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녀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입궁 초기 윤지임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궁궐의 법도를 익히고 상궁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무엇보다 중종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왕비마마는 정말 현명하십니다. 상궁들이 속삭였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왕비마마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으시네요. 인종과의 미묘한 관계, 계모와 의부사들. 시간이 흘러 윤지임이 궁궐에 들어온 지 6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녀는 완전히 궁궐 생활에 적응했고 중종의 신뢰도 받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1526년 드디어 그녀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바로 훗날의 명종인 이환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왕비마마. 왕자가 탄생하셨습니다. 상궁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윤지임은 자신의 친아들을 품에 안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그녀도 왕자의 어머니가 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답니다. 이미 세자호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중종은 새로운 왕자의 탄생을 매우 기뻐했어요. 좋다, 좋아. 이 아이의 이름은 환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때 궁궐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자호는 이제 10살이 되어 점점 더 총명함을 보이고 있었고 조정의 신하들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답니다. 반면 갓 태어난 환은 아직 아기였지만 윤지임은 벌써부터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세자마마는 정말 총명하시네요. 윤지임이 10살 된 세자호를 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왕비마마. 세자호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예전과 달랐어요. 윤지임에게 친아들이 생긴 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진 것이죠. 세자호도 어느 정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시간이 더 흘러 1544년 중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때 세자호는 28살이 되어 있었고 당연히 왕위에 올라 인종이 되었답니다. 윤지임의 아들 환은 18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세자마마가 임금이 되시는군요. 윤지임이 복잡한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인종은 즉위하자마자 훌륭한 왕의 모습을 보였어요. 학문을 좋아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현명한 정치를 펼치려고 노력했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인종을 신뢰하고 따랐어요. 인종 전하는 정말 성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하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하지만 윤지임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인종이 훌륭한 왕이 될수록 자신의 아들 환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인종은 이미 결혼해서 자신의 후사를 낳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어머님, 형님이 정말 훌륭한 임금이 되신 것 같아요. 환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렇구나. 너도 형님을 잘 보필해야 한다. 윤지임이 아들에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인종이 즉위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병에 걸린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답니다. 전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어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몸이 자꾸 나른하고 열이 나는 것 같다. 인종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궁궐은 순식간에 비상사태가 되었어요. 최고의 어이들이 모두 모여서 인종을 치료하려고 노력했지만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답니다. 윤지임은 인종의 병문안을 다니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의부사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인종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의 아들 환이 왕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하, 쾌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윤지임이 인종의 병상 앞에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왕대비 마마. 인종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인종의 병은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1545년 7월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조선 역사상 가장 단명한 왕 중 하나였답니다. 이런 일이 궁궐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어요. 인종이 세상을 떠나자 자연스럽게 왕위 계승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인종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왕위는 중종의 다른 아들에게 가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윤지임의 아들 환이었어요. 명종 즉위와 수렴청정의 시작, 권력의 정점. 1545년 7월 인종이 세상을 떠난 지 며칠 후 창덕궁 인정전에서는 엄숙한 즉위식이 거행되었어요. 19살의 환이 명종으로 즉위하는 순간이었답니다. 환아 아니 이제는 전하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 윤지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예, 어머님 하지만 저는 아직 어려서. 명종이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가 있잖니. 윤지임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라 어린 왕이 즉위하면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수렴청정이란 발을 내린 채로 정사를 듣는다는 뜻으로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했답니다. 윤지임은 이제 문정왕후 대왕대비가 되어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녀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권력을 손에 넣은 순간이기도 했답니다. 첫 수렴청정 회의가 열렸어요.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대왕대비마마, 요즘 외구의 침입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영의정이 물었어요. 윤지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변방의 수비를 강화하고 지방 수령들에게 엄중히 대비하도록 명령하라. 또한 흉년으로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어온데 다른 신하가 보고했어요. 창고를 여러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고 세금을 줄여주도록 하라. 윤지임의 답변은 명쾌했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문정왕후의 정치적 능력에 놀랐어요. 단순히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진정한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신하들이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인종을 따르던 신하들 중에는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여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니. 일부 보수적인 신하들이 수군거렸어요. 게다가 인종 전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도 의심스럽지 않소? 이런 소문들이 궁궐과 한양 시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문정왕후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어머님, 조정에 불만을 품는 신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종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문정왕후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녀의 친정 오빠인 윤원영이었답니다. 윤원영은 문정왕후가 권력을 잡은 후 급속도로 승진해서 이제 조정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누나, 앞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윤원영이 문정왕후에게 말했어요. 그렇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우리를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어요. 우선 인종 때 등용된 일부 신하들을 교체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혔답니다. 또한 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조선은 억불 정책을 펼치고 있었지만 문정왕후는 개인적으로 불교를 신앙했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좋은 일이다. 문정왕후가 말했어요. 윤원영과 함께 펼친 정치, 외척 정치의 전성기.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조선의 정치 구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실질적인 권력은 문정왕후와 그녀의 오빠 윤원영이 쥐고 있었답니다.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신뢰를 바탕으로 영의정까지 올라갔어요. 조선 역사상 외척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른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답니다. 형님, 이제 우리 가문이 조선의 최고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윤원영의 동생들이 기뻐했어요. 조심해야 한다. 권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윤원영이 경계의 말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윤씨 가문의 권력은 날로 강해져만 갔답니다. 윤원영의 가족들과 친족들이 중요한 관직에 대거 등용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형성되었어요. 요즘 조정이 온통 윤씨 일가로 가득하네. 다른 가문 출신 신하들이 불만을 표했어요. 외척 정치가 이렇게 심한 적이 있었나? 문정왕후도 이런 비판을 알고 있었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등용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었거든요. 한편 명종은 점점 성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었어요. 2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도 중요한 결정은 모두 문정왕후가 내렸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직접 정사를 돌보고 싶습니다. 명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이르다. 내가 더 경험을 쌓은 후에 천천히 하면 된다. 문정왕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 문정왕후는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권력을 이제 막 손에 넣었는데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 시기에 문정왕후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어요. 특히 불교 진흥책이 눈에 띄었답니다. 억불 정책으로 억압받던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보우대사, 불교가 백성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어? 문정왕후가 승려보우에게 물었어요. 대왕대비마마, 부처님의 자비로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우가 답했어요. 문정왕후는 보우를 중용해서 불교계의 최고 지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는 유교를 국교로 하는 조선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답니다. 또한 윤원영과 함께 대외 정책에도 신경을 썼어요. 특히 명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려고 노력했고 왜구의 침입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했답니다. 요즘 남쪽 바다에 왜구들이 자주 출몰한다고 하는데 윤원영이 보고했어요. 수군을 강화하고 해안 지역의 방어를 더욱 튼튼히 하라. 문정왕후가 명령했어요. 이런 정책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어요. 왜구의 침입이 줄어들었고 명나라와의 관계도 안정되었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점점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었어요. 특히 인종을 지지했던 신하들과 성리학을 신봉하는 사림들이 문정왕후의 정치에 반대하기 시작했답니다. 외척이 권력을 독점하고 불교를 일으키려 한다. 이는 조선의 국시에 어긋나는 일이다. 사림들이 비판했어요. 게다가 대왕대비마마께서 언제까지 수렴청정을 하실 작정인가? 전하께서는 이미 성인이 되셨는데 을사사화와 정적 제거, 냉혹한 권력 투쟁. 1545년 명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정왕후와 윤원영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닥쳤어요. 인종을 지지했던 신하들과 성리학자들이 본격적인 반발을 시작한 것이었답니다. 유님, 유관, 류인숙 등 당시 최고의 문신들이 중심이 되어 문정왕후의 정치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모두 인종 때 중용되었던 인물들로 문정왕후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답니다. 대왕대비마마의 수렴청정이 너무 오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친정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유님이 대담하게 말했어요. 또한 외척의 발호가 심하고 불교를 일으키려는 정책도 조선의 국시에 어긋납니다. 유관이 덧붙였어요. 문정왕후는 이런 비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그토록 애써서 쌓아올린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들이었거든요. 누나, 이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윤원영이 문정왕후에게 은밀히 말했어요. 그렇다 하지만 명분이 있어야 한다.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으니까.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1545년 을사년에 벌어진 일로 훗날 을사사화라고 불리게 되는 사건이었답니다. 윤원영과 그의 신복들은 유님, 유관 등이 명종을 패하고 다른 왕족을 옹립하려 한다는 모함을 꾸며냈어요.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권력 투쟁에서는 때로 이런 수단도 사용되었답니다. 무엇이라고? 윤인과 유관이 역모를 꾸몄다고? 문정왕후가 놀란 척 연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대왕대비마마. 이는 명백한 역모 행위입니다. 윤원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정왕후는 즉시 유님, 유관, 류인숙 등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어요. 밤중에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쳐 이들을 잡아간 것이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요? 유님이 억울했어요. 역모를 꾸민 죄입니다. 포졸들이 말했어요. 신문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어요. 문정왕후와 윤원영은 이들로부터 역모를 자백받아내려고 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부인했답니다. 우리는 단지 국정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역모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유관이 절규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문정왕후는 이들을 모두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이들은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 역적들이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문정왕후가 냉정하게 선언했어요. 1545년 겨울 유님, 유관, 류인숙을 비롯해 수십 명의 관련자들이 처형되었어요.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숙청 중 하나였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도 괜찮을까요? 명종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임금이 되어서도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문정왕후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을사사화 이후 조정은 완전히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반대 세력은 모두 제거되었고 이제 아무도 그들의 권력에 도전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강압적인 통치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어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져갔고 지방에서는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대왕대비마마, 각지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하가 보고했어요.
강하게 진압하라. 반란의 싹은 미리 잘라야 한다. 문정왕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어요. 문정왕후의 마지막과 역사적 평가. 1553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한 지 8년이 지났어요. 이제 명종은 27살의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로 친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충분히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명종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문정왕후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사실 그녀도 언젠가는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8년 동안 휘둘러온 권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화나, 내가 혼자서 이 복잡한 정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문정왕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것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결국 1553년 12월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끝내고 명종의 친정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어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수렴청정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답니다. 이제 모든 정사는 전하께서 직접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왕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문정왕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명종은 여전히 중요한 일은 어머니와 상의했고 윤원영도 계속해서 높은 지위를 유지했답니다. 명종의 친정이 시작된 후 그동안 억압받았던 성리학자들이 다시 조정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황, 이 같은 대학자들이 등용되면서 조선의 학문이 크게 발전했답니다. 이제야 진정한 성리학 정치가 시작되는군요. 성리학자들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문정왕후는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자신이 그토록 애써서 구축한 정치 체제가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1565년 문정왕후는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답니다.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명종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잠시 쉬면 나을 것이다. 문정왕후가 말했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문정왕후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짐을 느끼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어요. 중종의 계비로 입궁한 지 45년 8년간의 수렴청정을 통해 조선 최고의 여성 권력자가 되었던 삶이었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환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문정왕후가 중얼거렸어요. 1565년 5월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났어요. 향년 60세였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윤원영을 비롯한 외척 세력도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문정왕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조선을 안정시킨 훌륭한 통치자라고 평가했고 다른 사람들은 외척 정치에 폐해를 낳고 많은 인재를 죽인 폭군이라고 비판했답니다. 문정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였다. 그녀의 정치적 능력은 인정해야 한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을사사화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고 외척 정치에 폐해를 낳았다. 이는 분명한 과오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반박했어요. 결국 문정왕후는 조선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녀의 삶은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최고 권력에 오르기까지의 치열한 투쟁이었고 동시에 권력이 가진 양면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답니다. 오늘날까지도 문정왕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녀가 보여준 정치적 수완과 리더십,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권력 투쟁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문정왕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의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문정왕후는 분명히 뛰어난 정치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남성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8년간 수렴청정을 하며 나라를 안정시킨 것은 대단한 일이었죠. 하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를 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양날의 검인지 알 수 있어요. 잘 사용하면 나라와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죠. 문정왕후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권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들인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 논쟁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학문을 사랑했던 두 대학자의 아름다운 토론 문화를 만나보시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